나는 너희들 감옥 갈까봐 그랬던 거지. 그리고 돈도 다시 돌려준다고 했단 말이야. 엄마도 그동안 부끄러워서 어디다 말도 못하고 얼마나 소가리를 했는 줄 알아? 나도 지금 네 아버지 따라가고 싶은 심정이야.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다고. 아, 미치겠네. 아니, 지금 잘못한 게 누군데? 왜 이렇게 당당하세요? 저야말로 진짜 죽고 싶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바보도 아니고 그걸 누가 속냐고요? 속는 사람이 바보죠? 도대체 얼마나 무식하면 6억을 홀랑 다 갖다 줘요? 네? 아버지도 엄마 때문에 화병 나서 돌아가신 거예요. 엄마가 온 집안을 풍비박산 냈다고요. 아시겠어요? 내가 돌겠어, 정말! 엄마, 아니지? 우리한테 재산 안 나눠주려고 거짓말하는 거잖아, 그치? 우리 돈 정말 그놈들한테 다 줬어? 어떻게 그 돈을 홀랑 다 줘? 말이 안 되잖아. 어디 다른데 숨겨놓고 지금 이러는 거지? 맞지? 아니, 이것들이 내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그렇지. 너희는 이 엄마가 암이라는데 그건 신경도 안 쓰이니? 그저 너희한테 돌아갈 재산 다 날려먹은 것만 눈에 보여? 그래,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야. 그런데 말은 똑바로 해야지. 그 돈이 어떻게 너희 돈이야? 그 돈 너희 돈도 아니고 네 아버지랑 내가 평생 모은 우리 노후 자금이었어. 지금까지 뒷바라지 다 해줬고 논 팔고 가게 팔아서 돈도 다 줬잖아. 그런데 너희가 뭐가 억울해서 이 난리야? 너희가 억울해봤자 사기당한 나만큼 억울하겠니? 내가 너희한테 뭘 그렇게 잘못해서 엄마한테 눈을 부라리고 죽일 듯이 쳐다보냔 말이야. 여기 한밤중에 자식들과 싸우는 박순면 할머니가 있습니다. 과연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어머니를 몰아세우는 걸까요? 지금부터 전북 김제에 사시는 박순면 할머니의 기구하고도 기구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셔서 박순면 어르신께 따뜻한 위로와 온정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김제에 살고 있는 71세 독거노인입니다. 현재 대장암 3기 진단을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독거노인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희 집은 풍비박산이 났고 자식들과도 완전히 연락이 끊겨 소식도 모른 채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동생들이 줄줄이 있는 가난한 소작농집의 첫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하루 종일 소처럼 일을 해도 하루 근근히 입에 풀칠하며 살았습니다.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자식들은 또 왜 그렇게도 많이 낳으셨는지. 제 밑으로 남동생이 넷, 여동생이 둘이나 있어요. 여느 집 맏딸들과 마찬가지로 죽어라 일하는 엄마를 대신해서 동생들을 돌보는 것이 제 몫이었죠. 6 동생들을 모두 제 손으로 똥기저귀 빨아입히고 제가 업어 키웠습니다. 그래서 늘 동생들을 돌보느라 학교를 가는 날보다 못 가는 날이 더 많았어요. 배고프다고 울어대는 동생을 둘러엎고 골목을 왔다 갔다 할 때면 책보를 메고 학교에 가는 옆집 순자가 어찌나 부럽던지. 순자가 골목 어귀에서 사라질 때까지 뒷모습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드시면 항상 저에게 말씀하셨죠. 순면아, 중학교는 생각도 하지 마라 하고요. 그래서 보통학교만이라도 꼭 졸업하고 싶었습니다. 결석을 많이 해서 졸업을 못할까봐 그 걱정에 매일 울면서 잠이 들었는데 다행히 졸업할 수 있었고 그토록 원하던 졸업장도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졸업장을 바랬던 이유는 서울에 가서 버스 안내양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옆집 순자가 그러는데 자기 사촌 언니가 서울에서 버스 안내양을 하면서 그렇게 돈을 잘 번다고 하지 뭐예요. 그런데 버스 안내양을 하려면 적어도 보통학교는 졸업을 해야 된다고 했기에 그토록 졸업장이 절실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순자와 저는 나중에 꼭 같이 가자며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습니다. 18살이 되던 해 지긋지긋했던 집에서 벗어나 서울로 상경했고 그렇게 순자와 저는 버스 안내양이 되었습니다. 무작정 보따리 하나 달랑 들고 상경한 저희는 숙식 제공되는 버스 회사를 찾아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루 18시간씩 일하는 버스 안내양이 되었습니다.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란 기대와는 달리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도 힘들고 월급도 적었습니다. 어찌나 힘들던지 같이 올라왔던 순자는 도저히 못하겠다며 한 달도 채 버티지 못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버스를 청소하고 4시 반에 첫 차를 타면 밤 10시에 버스에서 내릴 수 있었어요. 3시에 못 일어난 날에는 가장 늦은 차를 타야 했기에 새벽 1시가 넘어서야 기숙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루 4시간밖에 못 자면서 어떻게 버텼나 싶어요. 그래서 승객이 없는 시간에는 버스 손잡이를 잡고 꾸벅꾸벅 졸기 바빴습니다. 콩나물 시루처럼 버스를 승객으로 꽉꽉 채워갈 때면 저는 버스 밖으로 몸을 내민 채 두 손으로 문 손잡이의 의지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갔어요. 그때는 어려서 겁도 없었나 봐요. 결국 한쪽 손을 놓쳐서 버스 밑에 깔릴 뻔했던 걸 앞에 있던 승객이 제 팔을 잡아줘서 무사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몸이 힘들고 위험천만한 것보다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건 어린 여자아이라고 술에 취해 시비를 걸고 야한 농담을 하며 함부로 몸을 만져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거 완전 상습범이구만? 지금 어딜 만지는 거예요? 당장 손 치우세요. 내가 아저씨 저번부터 이러는 거 돈 벌어야 하니까 더러워도 그냥 참고 있었는데 오늘 진짜 경찰서 한번 끌려가 볼래요? 아니, 이 기집애가 뭐라는 거야? 내가 언제 널 만졌다고 그래? 버스 안이 좁으니까 서 있다 보면 몸이 다일 수도 있는 거지. 뚫린 입이라고 이게 아주 손님을 변태로 몰아가고 생사람을 잡네.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차순이 나가는 주제에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저는 더 이상 모욕을 견디기 힘들어 버스 안내양을 그만두고 방직 공장에 들어갔어요. 방직 공장에선 버스 안내양 월급보다 2배로 많은 월급을 주었고 그래서 사는 것도 한결 여유로워지면서 고향집에 돈도 보내고 적금도 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방직 공장에 나가 일을 했어요. 그날도 열심히 미싱을 돌리고 있었는데 공장장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순면아, 좀 전에 공장으로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구나.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는 건 죽기보다 싫었지만 몸이 아픈 엄마가 혼자서 동생들 뒷바라지를 할 수 없었기에 3년 동안 돈도 모았겠다. 저는 그날로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엄마는 서울에 잘 살고 있던 제가 집으로 다시 내려온 게 마음에 걸리셨는지 외숙모에게 제 중매를 놔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외숙모는 알겠다며 이왕이면 부잣집으로 알아보겠다 하셨어요. 지난날 아버지 어머니의 고달픈 삶과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했던 제 어린 시절이 떠올라 제발 농사꾼만 아니어라고 빌고 또 빌었어요. 다행히 남편은 우체국 공무원이었습니다. 요즘에는 공무원이 정말 최고의 직업이지만 그 당시에는 별 볼 일 없는 한직이었어요. 자전거 탈 줄 알고 글 읽고 쓸 줄만 알면 할 수 있는 게 공무원이었죠. 누구누구 집 자식이 젊은 놈인데 놀고 있더라 하면 통장이 그 집에 가서 이거라도 하라며 공무원 하라고 꼬셨습니다. 게다가 집에 재산도 좀 있고 첫째 아들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부잣집의 첫째 아들이 왜 아직도 장가를 못 갔을까 의문스러웠어요. 그래서 남편에 대해 이것저것 캐물으며 외숙모를 귀찮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외숙모는 얼버무리며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시집간 첫날 외숙모가 그동안 왜 말해주지 않았는지 남편의 얼굴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남편은 언청이었어요. 게다가 왼쪽 목에는 심한 화상 흉터도 크게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인 줄 알았던 남편은 막내 아들이었고 위로 시아주버님 둘과 시누이 둘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속았다는 억울함에 외숙모를 원망했지만 남편을 지켜보니 술, 담배도 안 하고 도박에도 관심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에게 정말 다정다감하고 자상했기에 나중에는 제가 더 남편을 사랑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아들 하나와 딸 둘을 낳았습니다. 몇 년 후 시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고 원칙대로라면 집안 재산을 모두 첫째 아주버님이 가져가셔야 했지만 첫째 아주버님께서는 동생들에게도 재산을 골고루 나누어 주고 싶으시다며 남편에게도 논 열맞이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애들이 태어나고 항상 생각했어요. 우리 애들은 나처럼 가난하게 살게 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엄청난 부자는 아니더라도 남들 하는 건 해주면서 키우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논 열맞이기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고 그 임대 수익과 남편 월급을 조금씩 모아 시장에 과일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렇게 자식 3명 모두 원하는 만큼 공부시켜주고 결혼할 때 집사라고 돈도 보태줄 만큼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둘이 살 노후 자금도 6억 정도 마련해 두었죠. 자식들을 모두 결혼시키고 떠나보내고 나니 정말 적적했습니다. 남편이 은퇴 후 집에 있었지만 자식들이 떠난 허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면서 잊어보려 했지만 외로움은 가시지 않았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날도 과일 가게에 나가 앉아 있는데 한 청년과 아가씨가 과일을 사러 왔습니다. 딱 우리 아들과 딸 또래였어요. 그런데 한동안 계속 와서 과일을 사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사를 왔다며 둘이 남매라고 하는데 어찌나 저한테 싹싹하게 구는지 자식들 세 놈은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하고 전화도 자주 안 하는데 이 청년과 아가씨는 낮에 와서 제 말동무도 해주고 가게가 바쁠 때는 일도 거들어줬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이 청년과 아가씨를 제 자식처럼 대해주었고 지금까지 살아온 얘기도 하고 자식들한테 서운했던 하소연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싫은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저를 위로해줬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평생 고생하며 자식들 키우셨는데 자식분들이 아주머니 마음도 몰라주고 많이 섭섭하시겠어요. 노후 자금도 못 모으시고 자식들한테 다 보태주셨을 텐데 말이에요. 에이, 그래도 자식들한테 용돈은 꼬박꼬박 잘 받으시겠죠. 그렇게 뒷바라지 다 해주셨는데 용돈이라도 받으셔야 노후에 두 분 사시기 편하죠. 아주머니 자식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요즘 자식들은 부모한테 받을 거 다 받아놓고 효도는 하기 싫어한다 하더라고요. 용돈은 무슨, 나는 자식들한테 용돈 같은 거 안 바래. 그저 얼굴 자주 보고 잘 사는 모습 보는 것만으로 효도지. 그리고 이건 자식들한테도 말 안 한 건데 나중에 남편이랑 둘이 먹고 살 돈으로 6억 정도 이미 다 마련해놨어. 걱정 마. 와, 6억이나요? 정말 대단하세요. 진짜요? 정말 멋지신데요? 그럼 그 돈 다 은행에 넣어두신 거예요? 응, 그냥 은행에 넣어뒀지 뭐. 말하고 나니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괜한 이야기를 한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뭐 큰일 있겠나 하고 넘어갔죠. 그러고는 자기들이 이제 취업을 해서 자주 못 오니까 종종 연락이라도 하겠다며 전화번호를 받아갔어요. 그 뒤로 그 청년과 아가씨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면 씨 되십니까? 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손지원 검사입니다. 네, 제가 박순면인데 왜 그러세요?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 지금 박순면 씨 명의의 대포 통장이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연락드렸습니다. 아니, 대포 통장이라니요? 저 최근에 통장 만든 적도 없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박순면 씨가 단순히 명의를 도용당한 것뿐인지 공범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경찰이나 가족들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저희가 하는 말에 잘 따라주셔야 됩니다. 경찰이 알게 되면 범죄자들이 눈치채고 해외로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수사에 잘 협조해 주셔야 박순면 씨 혐의를 풀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안이 정말 중요한 극비 수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족들에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주위에 알리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신다면 박순면 씨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모두 구속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박순면 씨가 잘못하면 아들, 딸이 감옥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럼 손자, 손녀들도 범죄자 자식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너무 무섭고 겁이 났습니다. 검사는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정상자금인지 아닌지 파악하기 위해 일련 번호를 일일이 확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인출해서 자기들 수사관에게 맡기면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검찰청 수사관이라는 사람과 총 7번을 만나 5억 8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다음 날 검사에게서 정상자금으로 확인되었다며 3일 뒤에 돈이 입금될 거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돈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피가 마르는 나날을 보내며 제가 계속 안절부절 못하자 남편이 그 모습이 이상했는지 저를 붙잡고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 똥못 누는 강아지 마냥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몸을 휘청거리며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당신 제정신이야? 의심도 없이 그 돈을 홀랑 다 줬다고?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몰라? 우리가 평생 동안 뼈 빠지게 고생해서 모은 돈이야. 저는 부끄러워 어디에다 하소연도 못하고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고 여지껏 술이라고는 입에도 대지 않던 남편은 맨정신에 버틸 수가 없다며 밤낮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째 되던 날 남편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자식들이 가게 차린다, 사업자금이다, 돈 필요하다고 찾아올 때마다 보이스피싱 당했다는 말은 참아하지 못하고 과일 가게도 팔고 논도 팔아가며 돈을 대주었습니다. 그렇게 제게 남은 것이라곤 15평짜리 빌라 하나뿐이었습니다. 원래는 30평짜리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노후에 남편과 둘이 살기에는 15평도 충분할 것 같아서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 빌라를 샀던 것이었죠. 말년에는 남편과 전국 팔도를 여행하며 맛있는 거 먹고 재미나게 살아보려나 했는데 저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불행은 언제나 한 번에 몰려온다고 했던가요? 언젠가부터 잘못 먹은 것도 없는데 소화가 안 되고 계속 설사를 하더라고요. 하도 신경을 써대는 통에 과민성 대장증후군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해보니 대장암 3기였습니다. 같이 갔던 여동생은 언니 어쩜 좋냐며 병원이 떠나가라 울었고 저는 그 상황에서도 자식들에게 보이스피싱 당했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죄스러움에 마음이 혼란했습니다. 여동생은 아무리 언니가 잘못을 했다 해도 엄마가 지금 암이라는데 자식들이 천륜을 끊겠냐며 저에게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여동생은 저 대신 자식들에게 전화해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당한 이야기와 현재 남은 재산이 없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니 앞으로 너희가 보살펴야 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간 소가리를 해오다가 자식들에게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는지 그날 밤은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한참 자고 있는데 누가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는 게 아니겠어요. 문을 열어보니 아들과 딸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라고 아픈 엄마가 걱정됐는지 밤늦게 달려와 줬더라고요. 아이고, 날 밝으면 오지. 뭐하러 이 새벽에 왔어? 다들 일하고 피곤할 텐데. 엄마, 이모가 전화로 한 말 사실이에요? 아, 병원에서 대장암 3기라는데 너흰 걱정 안 해도 된다. 엄마 아직 괜찮아. 멀쩡해. 아니, 그거 말고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당한 거 정말이야. 논도 과일 가게도 다 팔아서 이제 남은 것도 없다며. 엄마 사실이야?
왜 말을 못해? 말 좀 해봐. 아니, 그 사람이 자기가 검사라면서 너희 감옥 간다고 무섭게 겁을 주는데 어쩌니? 나는 너희들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그랬던 거야. 그리고 돈도 다시 돌려준다고 했단 말이야. 나도 너희 볼라치 없어서 정말 아버지 따라 죽고 싶은 심정이야. 아, 진짜 미치겠네. 죽고 싶으시다는 분이 이렇게 당당하세요? 저야말로 진짜 죽고 싶어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속는 사람이 바보죠. 요즘 노인네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엄마는 얼마나 무식하면 돈을 홀랑 다 갖다 주냐고요. 네? 아버지도 엄마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엄마가 온 집안을 풍비박산 냈다고요. 아시겠어요? 내가 돌겠어, 정말. 엄마, 아니지? 우리한테 거짓말하는 거지, 그치? 엄마, 왜 그래요, 진짜?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요. 네? 아니, 이것들이 내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그렇지. 그래,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야.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너희는 이 엄마가 암이라는데 그건 신경도 안 쓰이니? 그저 너희한테 돌아갈 재산 다 날려먹은 것만 눈에 보여? 따지고 보면 그 돈 너희 돈도 아니고 네 아버지랑 내 노후 자금이었어. 지금까지 뒷바라지 다 해줬고 논 팔고 가게 팔아서 돈도 더 줬잖아. 그런데 뭐가 억울해서 눈을 부라리고 엄마를 죽일 듯이 쳐다보는 거야? 나도 더 이상 너희 같은 자식들 필요 없다. 이제 서로 만날 이유도 없으니 연 끊고 살자. 그 후로 저는 빌라를 팔고 여동생 집으로 들어가 항암 치료를 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에게 자식들이 내가 죽고 나서는 찾아올지도 모르니 그때 오면 주라고 편지를 한 통 남겼습니다. 너희들은 보거라. 뒤늦게 남아 너희에게 잘못했다 용서를 빌고 싶구나. 내가 너희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용서해다오. 너희에게 재산을 남겨주지 못해 잘못했다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잘못 키운 거에 대해 용서를 비는 것이다. 내가 가난하게 자란 것이 한이 되어 내가 가진 모든 걸 너희에게 내어주는 것을 자식 사랑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되어 너희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바로 이것이 내 죄다. 때로는 모자람과 결핍도 경험하게 했어야 했는데 모든 걸 손쉽게 다 내어줘 너희가 고마움과 소중함을 모르고 자라게 하였다. 비록 나는 너희를 잘못 키웠지만 부디 너희 자식들은 바르게 키우길 바란다. 너희를 사랑하는 엄마가. 여러분은 오늘 박순면 할머니의 사연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할머니가 어리석은 노인네라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자식들이 정말 너무하다 생각하셨나요? 무엇이든 넘치게 주는 것만이 자식 사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자식들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겠죠. 정해진 답도 없고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이 부모의 역할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바로 서야 자식들도 바로 선다는 것을요. 지혜로우니 항상 여러분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며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6억이나요? 정말 대단하세요. 진짜요? 정말 멋지신데요? 그럼 그 돈 다 은행에 넣어두신 거예요? 응, 그냥 은행에 넣어뒀지 뭐. 그러고는 자기들이 이제 취업을 해서 자주 못 오니까 종종 연락이라도 하겠다며 전화번호를 받아갔어요. 현재 대장암 3기 진단을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시한부 인생이에요.